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당수 경제 관련 기관과 전문가들은 하반기 한국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냥 낙관적으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전히 미지근한 내수와 최근 들어 꾸준히 내려가고 있는 원달러 환율은 최대 불안 요인입니다. 정부의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 달성이 아슬아슬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에도 경기의 완만한 회복세는 유지되겠지만 하락 추세를 보이는 환율이 올해 전체 경제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민간경제연구소들은 22일 새로운 국민개정 체계를 적용한 올해 경제 성장률로 3.9에서 4%를 제시했습니다. 정부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옛 기준으로 3.9%이고 신기준을 적용하면 4%에서 4.1% 수준입니다.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의 갈등이 불거진 가운데 금융당국이 연내 금융지주 회장의 황제 경영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은행처럼 금융지주의 완전 자회사이면 소속 사회이사를 없애는 한편 금융지주 회장의 책임을 명문화해 문제가 발생할 시 확실히 문책을 하기로 했습니다. 은행이 금융지주의 90%를 독식하는 기형적인 국내 금융지주제에 대한 재검토도 이뤄집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의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안을 내달 발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핫텐의 김동현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미국발 훈풍에 힘입어서 또다시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2015.41포인트로 개장해서 2018.32포인트까지 상승하면서 연중 최고치를 다시 한번 갈아치웠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가 미국 FOMC 의사로 공개 후 안도 랠리를 펼치자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외국인들도 순매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코스닥 지수 역시 이거래일째 기분 좋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일주일도 저희 핫텐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핫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시장의 핵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장이 핵으로 급부상하는 이슈와 테마들을 심층 진단해보는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매년 여름에는요, 우리가 다 전력난을 겪잖아요. 그 전력난을 해결할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또 주목하는 이유까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뭐 조금 있으면 이제 더워질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항상 이제 전력 예비율이라는 게 이제 한전을 지나가면 이제 표시가 되는데. 네. 전력 예비율이, 지금 이제 어느 정도가 되면 이제 주의, 경고, 결국 그러다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이제 전력 사용량 자체를 이제 통제해버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갔었죠. 근데 이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좀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해답을 제시하는 게 이제 스마트 그리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전력난의 돌파구를 이제 스마트 그리드에서 지금 찾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결국 이제 여름철에 이제 폭염이 이제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되는 거. 그나마 이제 작년에 좀 다양했던 게요. 작년에는 비가 온 날짜가 49일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 부분 비가 왔고 진짜 더웠던 날짜는 며칠 안 됐기 때문에 가까스로 넘어가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이제 폭염이 진행되면은 전력 수요는 급증할 걸로 일단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의 생산 능력, 그러니까 전력 생산 능력을 가지고는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결국 이제 최근에 가장 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결국은 원전 고장 내지는 원전 비리, 기타 등등 그리고 또 원전의 주기적인 정비, 기타 여러 가지 문제로 있어서 결론적으로 보니까 전력 소비하고 전력 공급 능력을 평가를 해보니까 결코 공급 능력이 소비를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역시도 초비상에 걸릴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지금 분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결국 이제 전력 생산량을 늘려야 되는데 전력 생산량을 순간적으로 확대하기는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원전에 대한 얘기들은 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 해서 이제 킬로와트당, 그러니까 전력의 생산의 원가라는 걸 생각을 할 때는 아직까지는 원자력이 이제 가장 적은 비용을 좀 들여서 생산을 하는데,
만약에 이제 그 전력 생산량을 풀로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 가장 비싼 연료를 사용해서 전력을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그런 부분들 역시도 모두가 이제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전력에 문제가 생긴다면 고가 연료 사용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전력 생산량을 근본적으로 늘리는 방법보다는 그 스마트 그리드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결국 그 전력의 그 소비를 분산시키는 방법으로서 결국 이 문제를 좀 당장은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오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역시 정답은 스마트 그리드였는데요. 현재 스마트 그리드 진행 방향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일단 먼저 그 개념부터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우리가 스마트 그리드 하면은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는데 그 진짜 그 뭐가 스마트 그리드인지는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전력의 그 운영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우선 전력을 발전을 시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송전, 배전, 판매. 그러니까 송전을 하는 거하고 배전이라는 건 각각의 어떤 전력 기구로 넘겨주는 과정들이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판매까지 이루어지는 이런 일방적인 전력망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까지 그 기존의 그 전력망 방법이라면 그 상호, 그러니까 공급자하고 소비자 간의 쌍방의 어떤 의사소통, 정보교환이 이루어지는 과정들. 이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 소비자가 쓰다가 전력이 나오면 다시 돌려보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공급자가 그 단가가 그 피크제 때는 그 공급 단가들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서 그 소비자들은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를 어떻게 쓸 거냐에 대한 지능형 전력망을 구축하는 거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준비된 도표를 좀 잠깐 보여드리면요. 지금 이제 스마트 그리드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광범위한 얘기입니다. 광의의 개념으로 해석할 때는 굉장히 큰 개념인데요. 스마트 리니어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지능형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풍력이니 태양광이니 이런 것들이 결국 발전원을 어느 쪽으로 쓸 거냐에 대해서, 그 풍력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태양광으로 쓸 수도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 트랜스포테이션이라고 해갖고 결국은 지능형 운송.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의 충전 인프라 구축 자체가 또 스마트 그리드의 또 한 방향이고요. 그리고 뭐 스마트 파워 그리드, 뭐 지능형 전력망.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개념들이 여기에 거의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스마트 파워 그리드라는 것은 결국은 발전원을 어떻게 해가지고 그 안에서 지능을 도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양쪽의 송배전을 이용해서 가는 방법이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뭐 장기적으로는 스마트 일렉트릭 시티 서비스까지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스마트 플레이스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스마트 미터기, 그러니까 스마트 미터기가 지금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또 스마트 그리드의 한 방법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진행 방향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냐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그러니까 지금 가장 먼저 초기에 이제 인프라 구축하는 방법들에서 AMI라는 거, 그러니까 원격 검침 인프라 구축의 초기 단계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사실은 이제 일일이 검침을 할 때 직접 가서 이제 검침을 하는 방법이 있다면 앞으로는 시스템화 돼가지고 앉아서도 이런 부분들을 검침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여기에 대표적으로 이제 스마트 미터기 중심의 어떤 방향들이 좀 진행되는 거고. 한국전력은 오래전부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스마트 그리드의 본궤도로 진입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장 초기 단계에서 스마트 미터기를 중심으로 한 어떤 발전 방향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한국전력이 스마트 미터기 발주가 좀 나왔습니다. 스마트 미터기 발주가 나와서 이제 100만 대 정도의 어떤 발주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2020년도까지 한 1조 5천억 규모의 스마트 미터기하고 AMI 구축 완료를 기본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으면서 점진적으로 이제 가고 있다라고 일단 보이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먼저 그 검토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그 신기술 도입은 실증 단지를 거쳐서 검증 과정들을 겪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우리나라 역시도 이런 검증 과정들, 그리고 뭐 중국이나 미국 이런 데들 역시도 모든 실증 단지를 지금 경험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주도 스마트 그리드 실증 단지는 2008년 5월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재까지 총 2,400억을 투입해서 6,000 가구에 대한 실증 단지 시범 서비스를 거의 다 운영을 했고요.
여기에 대한 모든 주관 업무는 포스코 ICT가 주관을 하고 5대 대기업이 참여를 해서 기술적인 축적 그리고 경험적인 축적이 상당히 끝났으면서 이런 거를 이용해서 이제 우즈벡에 관련한 AMI 사업자 선정이 돼서 아마 여기에 2억 불 정도,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한 100만 호 정도 구축을 하는데요. 초기에 100만 호 구축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100만 호 정도가 더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 국내 그 컨소시엄 업체들이 지금 진입을 하고 있는데, 포스코 ICT, 대우 인터가 하나의 컨소시엄으로, 그리고 한전 중심의 컨소시엄이 들어가면서 스마트 그리드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스마트 그리드란 뭔지, 또 진행 방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스마트 그리드의 수혜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이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예 대기업이 진행을 해서 실질적으로 얘네들은 스마트 그리드의 그 전체 매출 비중이 크지 않은 것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직은 기술력이 안 되는 재무제표가 좀 안 좋은 업체의 어떤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네. 결국 이제 그 가장 직접적인 지금 수혜가 당장 눈에 보이는 업체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 미터 기업입니다. 스마트 미터 기라는 건 실질적으로 지금 달고 있고 매출이 발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업체들은 아마도 그 직접적으로 이제 그 이게 확대되면서 나타날 거고요. 아마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미터기의 그 보급 속도가 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스마트 미터기 업체 그 1등 업체는 뭐 누리텔레콤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요거는 이제 그 약간은 좀 테마성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오늘의 시간은 이제 테마에 관련된 얘기들이기 때문에 네. 테마성으로 움직이고 실질적으로 숫자가 나오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분명히 요번에 여름에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또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통신 및 장비 업체 등 전체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업체가 또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스마트 미터기 내지는 스마트 그리드는 단순한 일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통신 환경을 갖고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통신 환경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갖고 있는 장비 업체들이 토탈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업체들이 유리할 걸로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속적으로 이제 그 스마트 그리드가 그 정착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뭐 여러 쪽에서 이제 그 산업의 그 동시적인 어떤 그 상승 효과들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긴 하지만 뭐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 리니어블 그리고 스마트 트랜스포테이션 뭐 이런 쪽들 뭐 모두가 타겟되기 때문에 산업에 대한 파급 효과는 상당히 클 거다라고 일단 보는데, 아직은 시장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제 그 스마트 미터기 정도로만 먼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이 트랜스포테이션의 전기차 같은 거는 좀 멀었다는 얘기네요. 전기차라는 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어렵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강점을 갖고 있는 게 전기차의 강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2차 전지의 강점을 갖고 있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산업은 상당 기간 좀 시간이 필요할 걸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준 멘토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매일매일 새롭게 변하는 주요 우리 시장의 이슈를 끄집어내서 여러분께 상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투자의 어떤 방향을 잡아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까지 설명해 드리는 나무누의 Y 이슈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이슈를 가져왔는지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먼저 말씀해 드릴게요. 자,
지난 제가 3월 달에 한번 가져온 이슈인데 또 2달 정도 지나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네요. 어떤 거냐면 올해 연초부터 매수했던 개인의 승부주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선요, 연초 이후에 투자 주체별 순매수 종목을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은요, 삼성중공업입니다.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현대제철, 네이버, 그리고 삼성 SDI, 하나케미칼, 그리고 KB금융, SK이노베이션, 그리고 롯데케미칼, 제일모직 이렇게 10종목입니다. 반면 외국인들은 자 어느 종목을 샀냐면요, 역시 삼성전자 제일 많이 샀고요.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그리고 한국전력, 그리고 LG전자를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들은요 또 살짝 빠져나가 있네요. 자, 외국인들이 IT와 한전에 집중했다면 기관들은 자동차에 집중했습니다. 현대차, 네이버, 그리고 현대모비스, NC소프트 등의 종목들을 매수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공동적으로 들어갔다기보다는 좀 판이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이 IT 업종 위주, 그리고 기관은 자동차 업종, 그리고 개인들은 낙폭과대, 경기 민감주 쪽으로 집중이 되었다. 이렇게 우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까지 그러면 이 투자 주체별 매수가 아주 강했던 종목들의 성적표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 개인의 경우에는요, 10종목 중에서 유일하게 네이버만 플러스권입니다. 나머지 종목들은요, 모두 급락이 들어왔고요. 최대 28%, 거의 30% 가까운 하락률이 나왔습니다. 제일모직도 그렇고요. 그리고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도 다 20몇 %대 급락이 들어왔습니다. 반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한전을 집중적으로 매수한,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까지 집중적으로 매수한 외국인들이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기관은 그래도 개인보다 훨씬 나은 수익률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를 보니까 마음이 어떻습니까?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은 가는 종목이었구나. 내리다 죽는 종목만 개인들이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과연 그게 진실일까요? 아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바로 수치로 계산된 퍼센트의 트릭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개인들 하면 뭐 절대 안 돼라는 생각은 가지시고, 분명히 뭔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되고 있는 부분들, 무엇이 정말 중요한 부분인가를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놓치고 있기 때문에 이 통계적으로 보여지는 이 숫자에 우리는 항상 이거 이번에도 외국인이 좋았으니까 외국인을 따라가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돼 있다는 거죠. 자, 다르다는 거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자, 핵심 포인트. 그러면 왜 이러한 개인 투자자 종목들이 떨어지고 외국인 종목들이 올라갔느냐? 첫 번째, 개인 투자자들은요, 급격히 떨어진 종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올 연초 리포트에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매수 추천을 많이 한 종목들이 어느 종목일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이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추천한 종목입니다. 그런데 기관들은 가면 개인들 보고 개인들 다 손실 보라고 그런 종목을 추천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럼 분명히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했을 건데 왜 이러한 개인 투자 종목들이 급락이 들어오고 헤어나지 못할까요? 자, 첫 번째 이유는요,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종목들이 바로 경기 민감주입니다. 주가의 변동폭이 커지는 종목들을 좋아하는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기관들이 리포트를 내줘야지만 그 리포트를 개인들이 읽는다는 거죠. 만약에 기관 리포트가 삼성전자만 계속 나온다면 그거 개인 투자자들이 읽을 사람이 있어요? 별로 많지가 않을 거다. 그렇죠? 근데 개인들은 인기 있는 종목들 리포트를 내야지만 그 리포트를 본단 말이죠. 그래서요,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대규모 리포트가 나왔어요. 즉 뭐냐면 개인들을 추천해서 주가가 떨어져서 손해보라고 낸 것이 아니라 개인들이 좋아하는 종목에 대한 리포트를 내다 보니까 개인들이 좋아했던 종목들의 대부분이 경기 민감주인데, 경기 민감이라는 게 뭐죠? 터닝 포인트를 찾아서 들어가는 건데 경기 회복이, 즉 실적 개선이 굉장히 좀 더디게 진행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도 좀 빠른 템포로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1분기 삼성중공업도 그렇고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대손 충당금을 반영하면서 실적 개선이 굉장히 좀 더뎌 가고 있다는 게 이들 종목들의 전반적인 흐름이죠. 이들 종목들의. 자, 그리고요, 또 하나,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왜 외국인들이 또는 기관들이 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을까요? 어떤 게 키포인트인지 아세요? 사놓고 올라갔느냐, 사기 때문에 올라가느냐를 아셔야 돼요. 이게 바로 착시 효과입니다.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지금 최근에 어떤 수익률 보면 굉장히, 기관들 보면 지금도 수익률이 굉장히 좋게 올 연초에 좋게 나왔습니다. 작년에도요, 어김없이 구간별로 딱딱 끊어서 보면은요, 기관들이 매수한 종목들이 제일 많이 올라갔어요. 그런데요, 작년 주식형 펀드의 수익률은 1%대다. 연기금 작년 1년 동안의 1년 수익률은 2.65% 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무엇을 뜻합니까? 분명히 기관이 많이 산 종목은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데 사놓고 올라간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사서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막상 그걸 따라해봐야 연평균 수익률 1%대 밖에 나오지 않는다. 진실은 어디에 있냐면 사놓고 번 사람이 누구냐? 대부분의 경우가요, 개인 투자자들도 제대로 된 적정 주가의 판단 속에서 매수를 한 다음에 적정한 외국인 기관들 따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왜? 저평가된 종목들 안 살 수가 없잖아요. 나중에 따라왔을 때 팔았을 때 그들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만들어내는 투자 수급 주체는 없다. 이런 걸 아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지금 현재 마이너스인데 왜 마이너스냐? 가만 생각해 보면 기관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판 종목이거든요. 그러면 가장 많이 판 종목을 하면은요, 손실을 누가 제일 많이 본 줄 아세요? 그럼 기관 외국인 제일 손실 많이 봤어요. 왜? 가장 많이 팔았는데 가장 많이 떨어졌거든. 이러한 숫자 노름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진실은 사놓고 올라갔느냐, 팔아놓고 떨어졌느냐가 중요한 거지. 사면서 올라갔다, 팔면서 떨어졌다는 중요하지 않다. 여기가 키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향후 전망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일단요, 주가는 아까 말씀해 드렸죠. 외국인과 기관이 사니까 올라가는 거고, 걔들이 팔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단기적으로는요, 이런 기조수급이라 그래요. 기조 있는 매수세를 보이는 기조수급이 있는 종목들이 확실히 주가가 잘 올라가고, 또 기조수급이 부재되는 종목들은 확실히 주가가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요, 이거는 항상 단기에만 적용되는 거지, 기간을 조금만 늘려서 장기가 아니고 몇 년씩 되는 장기가 아니고 몇 달 한 1분기, 2분기 정도의 중기 정도만 늘려버리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절대적인 밸류에이션이 중요합니다. 적정한 가격 대비 주가가 어느 자리에 와 있느냐가 결국 이 승패가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적정 주가에 비해서 어느 정도 저평가되어 있느냐. 이 저평가되어 있다면 이게 장기가 아니라 중기적으로 회복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제일 많이 매수했던 10종목을요, 제가 밸류에이션 체크를 다 해보니까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이 단 한 종목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들 종목이 저평가가 되어 있으면 반드시 재평가가 될 거잖아요. 근데 이 재평가가 되면 분명히 올라가는데 문제가 뭐냐면 올라갈 때 누가 사야 돼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사야지 주가는 단기적으로 제가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럼 걔들이 살 때 누군가는 팔아야 될 겁니다. 누가 팔아야 될까요? 개인들이 팔 것입니다. 절대 얘들이요, 바닥권에서 기분 좋게 출발시키는 그런 모습 나오지 않을 겁니다. 계속 괴롭히는 과정이 한번 가나 싶었는데 잘잘잘잘잘 최근에 그런 흐름들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기관들이 쫙 샀다가 한 2-3일 팔아버리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모습이 나오니까 이거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슬슬 던지고 싶단 말이죠. 이때 던져버리면 결국 얘들의 밑밥을 주고 걔들이 먹이를 다 채가는 이런 모습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개인 매수 집중 종목군들은요, 지금 분명히 역사적인 저평가 시점입니다. 이 시점이 지금 안도랠리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탈피되는 구간, 외국인들이, 기관들이 떠났다 장난치더라도 밸류에이션 상에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은 반드시 보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적정 주가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이렇게 적정 주가 교육 같은 거 우리 서울경제TV에서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번 주에도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도 문의 주시고요. 적정 주가 대비 저평가냐 고평가냐, 가장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방송 최초로 선보이는 바닥잡기 프로젝트 선상클럽입니다. 이 코너는 매수가 목표가는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 신규 매수를 위한 바닥이 궁금하신 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샘플러스 김선윤 이상로 멘토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의 바닥 팁부터 들어보시죠. 오늘의 바닥 팁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선윤 멘토께서는요, 함께 이익 실현하는 걸로라는 멘트를 주셨고요. 이상로 멘토께서는 코스닥보다 코스피라는 멘트를 주셨네요. 함께 이익 실현하는 걸로 어떤 뜻인가요? 네, 그건 제가 이상로 멘토님이 하신 말이고, 네. 제가 코스닥보다 코스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시군요. 네, 약간 잘못 나왔네요. 네.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지금 잘 아시겠지만요, 코스닥 쪽의 시장 분위기는 잘 아시는 대로 좋지는 않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어느 정도 상승을 주면서 종목들이 조금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잡히지만 아직 갈 길은 멀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잘 아시겠지만 시청자분들의 코스닥 종목을 사신 분들은 점차 하락을 좀 그리다 보니까 골치가 아픈 시장입니다. 스마트폰 부품주들 보자면 굉장히 조금 상승, 하락 쪽이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수급적인 부분에서 기관들, 투신권 대부분의 파란 모습을 보여주면서 파란색으로 좀 매도세를 좀 일관하고 있는 모습인데 외인들까지 오늘 다시 한번 좀 매도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코스피는 반면에 외인의 꾸준한 오늘까지 거래가 들어온다면 8거래일 연속이고요. 기관은 매도가 나가지만 투신권에서의 매수가 잡힌다는 거 반갑습니다. 그렇죠? 자, 어제 FOMC 의사록에서 이런 이제 이슈가 나왔죠. 초저금리에 대한 부분, 양적 완화 축소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 어떻게 지금 결정을 내지 못하겠다. 좀 더 봐야겠다. 그러면 어떻게? 다음 달로 미뤄졌습니다. 그러면 시기가 어떻게 딱 맞아 떨어지네요. 코스닥의 실적 발표가 완벽하게 끝나는 시점 자체가 6월 초, 6월 15일 정도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그때까지는 코스피가 아무래도 시장 분위기를 장악할 수밖에 없는, 코스닥은 아직 불안하니까. 그럼 코스닥이 2분기 실적으로 해서 상승을 줄 수 있는 포인트는 6월 중순부터 해서 이슈가 생기면서 주가가 다시 괜찮아지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요, 당분간 추이는요, 최소한 2주 정도는 코스피 위주로의 상승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나올 가망성, 기관들이 더 이상 매도를 일관하는 게 아니라 투신권 매수가 보였듯이 매수로 전환되면서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조금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해야 되고, 어제 이제 FOMC 의사록이 전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나쁘지 않았습니다. 조금 한숨 돌렸고요. 오늘 또 새벽에 발표가 다가오는 새벽에 발표가 있을 주택 지표 역시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 주택 지표마저 긍정적으로 나와준다면요, 이번 주 말부터 해서 다음 주까지 코스피 굉장히 강한 모습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다가오는 새벽까지 주택지표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렸던 거고, 확실한 것은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좀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상로 멘토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이익 실현해야 하나요? 네, 어차피 변곡점 포인트에 또 왔기 때문에 차라리 한번 끊고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자리에서는 단기적으로 이익 실현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재매수에 대한 자리를 지금 이 자리다, 그렇게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자, 말 그대로 변곡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왜 제가 이익 실현도 하면서 그리고 다음 날은 재매수를 하는 걸로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익 실현을 먼저 해서 이익을 확정해 놓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추이를 보고 거기서 크게 베팅하자는 거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버냉키 의장의 팬클럽 회장 출신이 바로 자넷 앨런입니다. 그만큼 자넷 앨런에 대한 색깔 자체는 버냉키 의장, 그 전에 있던 버냉키 의장의 색깔이랑 상당히 유사하다는 거거든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매파적인 성격을 지향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금리 인상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을 갑작스럽게 발표를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주식시장 자체를 좀 더 윤택하게,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던 이가 바로 버냉키였고, 비둘기파적인 성격이 상당히 강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자넷 앨런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 경기가 둔화되는 것은 내가 미리 알고 있었다, 그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금리를 좀 더 안정적으로 지향시키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식시장을 좀 더 윤택하게
올리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모습 봤을 때 미국의 정치적인 부분 아무리 이슈가 되고 뭐 경기 지표 이슈가 되더라도 경기 회복은 분명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축소, 양적 완화, 단계적 축소는 원래부터 나왔던 거고, 거기에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로 대입한다면 현재 자리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대신 지금 자리는 8분 능선 넘었기 때문에 일단 이익 실현하고 난 다음에 6월 달에는 좀 더 큰 수익률을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닥잡기 팁을 살펴봤고요. 이제는 두 멘토가 시청자님들이 의뢰한 종목을 수급과 차트로 접근해서 최고의 매수 의견을 제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의뢰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뢰인입니다. 5886번님께서 보내주셨네요. 현대 하이스코를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문의 주셨습니다. 김선임 멘토께서는 X의견 주셨습니다. 조정 나오면 하세요라는 X의견 주셨고요. 이상로 멘토께서는 떨지 말고 사지 마세요. X의견 주셨습니다. 네, 조정이 나오면 매수해야 되나요? X의견 주셨네요. 네, 사실 이것 한번 얘기가 들어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그 전에가 기억을 합니다. 5월 13일 날 급등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 전날이었는데 이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조정이 나오면 매수를 하자. 당장 매수 사인은 안 드렸는데 조정이 좀 나왔는데 많은 조정은 안 나왔습니다. 저는 기다렸던 조정이 한 6만 원대 초반 6만 원 정도를 좀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그렇지 않고서 바로 좀 어제 또 시장에서 10% 이상 주가를 좀 올려놓습니다. 자, 어제 주가를 끌어올렸던 주체 자체 살펴보자면, 자, 기간의 매수, 강한 매수로 인해서 주가를 좀 끌어올렸던 흐름이었습니다. 어제 거래량이 35만 주까지 굉장히 오랜만에 좀 많은 물량이 터져줬고, 기관들도 많은 물량을 매수해줬는데, 오늘 시장 체크해보자면요. 자, 오늘 시장 현대아이스코 외인 매도세 현재 잡힙니다. 10시 기준인데요. 외인 매도세가 잡히고, 뭐 기타 법인 쪽에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기타 법인 쪽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와주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느낌인데, 다시 돌아가서 기타 법인 쪽에 최근의 흐름 보자면 썩 좋지는 않은데 다시 돌아오는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약간 조금 엇갈리는 그런 매수 매도세, 그러니까 엇갈리는 수급이 지금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지금 현 흐름에서는 굳이 급하게 따라서 매수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그럼 좀 더 기다렸다가 매수를 해보자. 다음 라인이 온다면 변하지 않습니다. 6만 원대 초반 온다면 그때 매수해보자. 짧게 볼 종목 아니고요. 길게 보고 대응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급등해서 못 따라간다고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주식은 또다시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갈짓 형태를 그리면서 조정이 온다면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기다려보고 또 기다리시다가 그때 대응해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김선유 멘토 X의견 들어봤고요. 이상로 멘토께서도 같은 의견 주셨네요. 네, 제가 말을 조금 어렵게 하는 스타일입니다. 맞죠? 그래서 원래 떨지 말고 사세요인데 제가 그쵸? 또 떨지 말고 사지 마세요라고 반전이네요. 예, 뭐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 이게 흔히 우리가 뭐 주가 연속적인 성격 자체의 이론을 조금 대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추가적인 상승을 첫 번째 하고 난 다음에 조정을 짧게 주고 다시 한 번 더 크게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대신 각도적인 부분, 그리고 5일선을 따라가는 부분을 봤을 때 현재 자리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불꽃을 위해서 좀 더 크게 올라가는 형국이다 라고 보시는 게 가장 좋겠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 종목군을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한다면, 자, 그때는 어떤 방법으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상승을 위한 단기 트레이딩 자리에는 상당히 좋은 자리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매매를 해서 오늘 만약에 크게 올랐더라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오름폭이 있기 때문에 내일은 또다시 한 번 더 크게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 불꽃 자리, 그만큼 지금 활용 점정에 점을 찍는 상태로 올라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따라가기 힘들다. 대신에 단기적으로 공략을 해본다면 현재 자리는 공략해볼 만하다.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떨지 말고 차라리 사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아이스코는 두 분 다 좀 X의견 주셨는데요. 잘 참고하셔서 매수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의뢰인도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의뢰인입니다. 0102번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이네요. LG이노텍을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문의 주셨습니다. 김선윤 멘토께서는 O 의견 주셨습니다. 수급 좋고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상로 멘토께서는 X 의견 주셨습니다. 돌파를 보고 들어가자고 말씀해 주셨네요. 네, 두 분 의견이 다릅니다. 수급 좋고 상승 가능한가요?
이게 벌써 이렇게 많이 올랐네요. 네. 아침에 볼 때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갑자기 치고 올라갑니다. 10시 한 20분 기준으로 해서 주가가 순식간에 1%가 더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LG노텍 주가 굉장히 좋고 갑자기 잘 치고 올라갑니다. 이 종목 21선 깰 때마다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보였던 전형적으로 좋은 차트 흐름, 전형적으로 매수하기 참 쉬운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 흐름 포인트 약간 지수 영향을 받아주면서 하락을 좀 보이다가 상승 분위기가 다시 오늘장 크게 올라가는데, 오늘 주가를 끌어올리는 주체 자체를 보자면, 자, 외인들과 기관들의 매수가 잡힌다는 겁니다. 투신권의 매수가 10시 자료입니다. 연기금, 기타 금 있죠. 모든 기관과 외인들의 매수를 강하게 해주고 있는 포인트. 완벽하게 조금 그래도 차트 흐름을 뚫고 올라가는 포인트 잡혀주면서 주가가 치고 올라간다. 그러면 이거는 매수가 가능하겠다. 하지만 걱정인 것은 어디까지 갈 것이냐. 자, 이게 항상 고민이었던 게 10만 5천 원, 10만 7천 원 정도 사이 이 밴드 요 고점 포인트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고민이 됐지만 그렇지 않고 올라갔단 말이죠. 그럼 흐름을 좀 더 크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예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2010년도입니다. 자, 이전에는 이 가격까지 있었어요, 여러분. 10만 원대 후반대까지. 자, 지금 흐름에서 본다면 조금 더 상승 분위기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 아직 갭이 많이 있긴 한데, 매물대를 한 번 더 좀 체크를 해보자면요. 얼마나 많은 매물대가 체크를 해볼게요. 매물대까지 좀 보겠습니다. 자, 쫙 당겨보니까요. 매물대 자체, 현재 구간대, 이 구간대 굉장히 많은 매물대가 좀 잡히네요. 아직까지 들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럼 어느 구간대를 조심해야 되죠? 지금은 치고 올라가는 분위기인데요. 요 포인트 잡아보자면 12만 5천 원 라인이 좀 보이네요. 12만 5천 원 라인을 기점으로 해서 수급적인 부분 조금 매도가 나올 수가 있고, 또 하나 물려있던 개인들의 정리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12만 5천 원, 한 13만 원 정도까지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 포인트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 의견 가능하겠다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상로 멘트에 반대되는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돌파를 보고 들어가야 할까요? 네, 돌파를 보고 들어가는 게 저는 조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LG노텍 이런 대형주는 무조건 월봉 보셔야 됩니다. 월봉 한번 체크해 보면요. 네. 지금 저항 구간, 지지 구간, 저항 구간 작용하는 모습 꾸준히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그 역사적인 포인트 자리를 지금 2010년도, 2011년도 이후에 다시 한번 2014년도 3년 만에 오는 이 자리거든요. 자, 여기 그러면 지금 이 자리가 정말 맥점입니다. 맞죠? 정말 전환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기업의 가치는 올라갔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좀 더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과연 얘네들이 지금 주가를 올리기 위해 어떤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고 있냐를 조금 더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럼 오늘 뉴스를 딱 보시면 오늘 5월 22일이죠. 오늘 5월 22일인데 자, 지금 오늘 9시부터 시작을 해서 9시 전부터 지금 어떻습니까? 장 전부터 CB 조기 상한 청구권 행사 결정, 똑같은 뉴스를 매번 계속, 지금 매체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뉴스를 계속적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을 어떻게 해서든 유혹을 해서 여기를 강하게 돌파를 하려고 용쓰고 있다. 먼저 이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얘네들도 지금 뉴스를 이렇게 계속적으로 내보냄으로써 투자 심리 자체를 계속적으로 매수 심리로 바꾼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자체는 매도율이 낮게 나타나야지 정상이다. 그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그럼 거기에 매도율 한번 보시면, 자, 외국인이 지금 매수를 하고 있고 투신권 그리고 연기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얘네들이 매수만 하느냐 아니면 매도를 많이 하고 있느냐. 매도를 많이 하고 있다면 옛날 물량은 빠져나가고 지금 다시 한 번 더 물량이 들어오는 찬스죠. 대신 매도율이 낮게 나타난다면 신규적인 매수만 집중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내일 급등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매도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물량 자체를 조금은 돌리는 과정이다. 그래서 예전에 악성 매물 자체가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물량을 좀 더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해서 지금 개인들의 수급도 불러일으키려고 뉴스까지 때리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주가 자체는 오늘 크게 올라가는 것을 확인해야지만 내일도 한 번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을 볼 수 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최소 5% 이상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그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가 추이 한번 보자. 그래서 불타기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G이노텍은요, 이렇게 두 분의 의견이 다른데요. 두 분의 의견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세 번째 의뢰인도 만나보시죠. 세 번째 의뢰인입니다. 6997님께서 보내주셨네요. 루멘스를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문의 주셨습니다. 김선윤 멘토께서는 X 의견 주셨네요. 수급이 필요합니다라는 멘토와 함께 X 의견 주셨고요. 이상로 멘토께서는
바닥 센서 발동이라며 O 의견 주셨습니다. 네, 수급이 필요합니까? 어제도 이거 했던 종목입니다. 네, 제가 X 드렸고요. 이상한 멘토는 O 의견 똑같이 드렸었는데, 어제 기간 매도 67,000주 잡혔습니다. 네, 그냥 기간은 매도로 계속 일관합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현재 매도세가 나갑니다. 오늘도 매도가 나갈 겁니다. 자, 그러면요. 좀 수급적인 공백이 해소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이상 이 종목 쉽게 올라가기 힘듭니다. 수급이 들어와 줘야 됩니다. 더는 말씀 안 드릴게요. 어제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수급, 특히 기간 매수 돌아오기 전까지는 쳐다보지 마시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로 멘토께서 바닥 센서 발동했다고 O 의견 주셨네요. 예, 어제 가격대를 말씀드릴 때 12,500원 그 주변에는 무조건 바닥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O를 드렸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군 자, 마음고생 어차피 해봤자 지금 400원 호가거든요. 어차피 바닥권 어느 정도 좀 나오는 시그널이고, 왜 루멘스가 요번에 제가 돌파를 한다고 보냐 하면, 지금 루멘스 같은 경우에도 월봉상으로 한번 보십시오. 월봉상으로 한번 보시면, 자,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상당히 돌파하기 힘든 자리였어요. 벌써 이 자리 자체에서 11,000원대 이 자리에서 상당히 힘든 자리였는데, 거기를 지금 몇 년입니까? 4년 만에, 올림픽도 4년 만에, 월드컵도 4년 만에 열리는데 얘들은 4년 만에 지금 주가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주가 자체를 11,100원이었는데 이 주가 자체가 15,000원만 딱 가고 다시 한번 크게 빠진다. 그거는 그렇게 해서는 얘들이 4년 만에 돌파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신규적인 돌파가 나왔다는 것은 그냥 조정을 크게 보이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크게 추세를 올릴 수 있다라는 여건을 해석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월봉상에 만져주는 부분이 보입니다. 그러면 기관의 수급보다는 외국인의 수급을 좀 더 보셔야 되는 차트예요. 그럼 수급 한번 체크해 볼게요. 수급 보시면 맞죠?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죠. 외국인이 지금 만져주는 차트이기 때문에 기관의 물량을 흡수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12,500원 기점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 매수가 잡으시고 들어가시면 충분히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루멘스 투자 의견 들어봤고요. 이어서 5번째 의뢰인도 만나보겠습니다. 5번째 의뢰인입니다. 6226님께서 보내주셨네요. 나노신소재를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문의 주셨습니다. 김선윤 멘토께서는요, X 의견 주셨네요. 26,000원이 고점이라는 멘토와 함께 X 의견 주셨고요. 이상로 멘토께서는 꾸준한 방송 시청만이 살 길이다라며 O 의견 주셨습니다. 네, 26,000원이 고점이다, 들어가지 말자라는 말씀이시죠? 네, 꾸준한 방송 시청만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잘 보셔야 됩니다. 방송 잘 보셔야 돼요. 네. 어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종목들, 저랑 상로 멘토님 의견이 틀리긴 했지만, 그래도 잘 맞춥니다. 그렇죠? 꾸준하게 계속 그래도 잘 맞춰요. 제가 꾸준하게 잘 살펴보니까 확률이 한 70, 80% 됩니다. 저희들이 맞추는 그 확률이요. 그래서 방송을 잘 보시라 말씀드려보고요. 나노신소재를 제가 왜 26,000원 라인을 잡아드렸냐면, 제가 주봉 차트를 열어놨어요. 상승하겠죠. 지금 24,200원입니다. 1,800원도 오르는데 왜 X 의견 주셨나요? 가능은 하다는 먼저 말씀을 드려보지만 조금은 고점 포인트이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제가 X 의견을 드린 겁니다. 부딪힐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자, 항상 말씀드리는 포인트 그냥 똑같은 거 얘기합니다. 저는요. 여러분들 이제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그냥 눈으로 대충 어림잡아 봤을 때 지금은 이 정도 고점이구나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포인트가 보이기 때문에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고 보였고, 그리고 또 하나 수급적인 공백 자체도 조금은 약간 기간의 매도세 자체 조금 보이는, 그러니까 깔끔하지 않은 수급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좀 제대로 끌어올려줘야 되는데 아마 조금 힘이 있으신 분들인 것 같은데 깔끔하지 않은 수급이 보여가지고 그렇게 걱정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요 포인트 한 26,000원 포인트 내면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사도 나쁘진 않겠지만 현재 구간대는 좀 고점 포인트가 판단되기 때문에 저는 좀 차라리 다른 게 어떨까 해서 X 의견을 좀 드려봤습니다. 네, 이와 반대되는 의견입니다. 꾸준한 방송 시청만이 살 길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O 의견 주셨네요. 네, 일단 OX에 관한 부분보다는 우리가 거기 내용적인 부분을 좀 집약해서 보셔야지 정말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음소거를 하시거나 뮤트 기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꼭 볼륨을 크게 올리셔서 들으시고요. 왜 방송 시청을 꾸준히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거 방송에서 제가 연달아서 꾸준히 말씀드렸던 단타 종목이었기도 하고요. 이거 얼마 때부터 말씀드렸냐면 19,000원대부터 제가 딱 한 글자만 얘기했습니다. 사나물 LCD다. 사나물 LCD. 그리고 일본 기업 한 개 비교했죠. 샤프. 뭐냐면
아몰레드 같은 경우에는 단가 자체가 상당히 비쌉니다. 대신에 해상도가 좋고요. 대신 LCD 같은 경우에는 LCD는 어떻습니까? 단가는 낮고 대신에 해상도는 조금 떨어지죠. 이 두 가지의 가장 공통적인 특징, 그러면 단가는 낮추면서 해상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 그게 산화물 LCD거든요. 그거를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 샤프입니다. 애플의 해상도가 좋죠. 애플의 40%의 매출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샤프사고 LG 디스플레이는 20%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술 자체를 우리나라에서 국내 유일하게 한 군데 할 수 있습니다. 어디냐? 바로 나노 신소재라는 거거든요.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애플의 주가 추이랑 비슷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애플이 곧 $700 돌파한다는 뉴스 나오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택도 없던 주식이 갑자기 하루에 상한가를 한번 가는 일이, 역사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네네. 그거는 주가 자체를 크게 올리겠다. 이 갭 자체는 세력의 갭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손절가는 무조건 여기입니다. 19,000원대, 18,000원대 못 사신 분들은 손절가 무조건 여기 잡으시고, 여기에선 지금은 추격 매수로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고생 하실 거 생각하시고 난 다음에 대신에 큰 수익을 올리는 전략으로 나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접근하시는 게 수익률에 가장 도움이 된다.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들어보면 굉장히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모아가야 되는 좀 종목인 것 같네요. 네, 그렇죠. 뭐 적금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적금을 할 가격대는 19,000원대 벌써 적금이 다 들어가는 상태고요. 지금은 이제 애탁금이죠. 예금으로 한번 넣어놓고 난 다음에 1년 끝,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노신소재도 이렇게 두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른데요.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선윤, 이상로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금바닥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선윤 멘토께서는 로만손을 제시해 주셨고요. 이상로 멘토께서는 종목을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어서 누적 수익률도 살펴보겠습니다. 김선윤 멘토께서는 54.86%의 누적 수익률을 기록 중이시고요. 이상로 멘토께서는 32.8%의 누적 수익률을 기록 중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무료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네, 오늘도 이렇게 선상클럽 진행해 봤는데요. 앞으로도 종목에 관한 궁금증 남겨주시면 멘토들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여시아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